예, 안녕하세요. 문호성 부동산 TV의 문호성입니다. 오늘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예, 난리죠,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제가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관심은 그러면 부동산 대책을 하고 나면 집값이 내릴 것이냐 오를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돼서 한 20년을 큰 돈도 벌어봤고 또 망해도 봤고 진짜 다양하게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20, 30대 또 지금 현재 5, 60대 이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냐? 아니 경기는 안 좋고 뭐한데 모든 지표는 뭐한데 예, 무조건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거든요. 특히 이제 특정 지역, 수도권 또 수도권에서 어떤 지역 또 그 수도권은 또 에서 또 서울에 또 서울에는 또 어느 곳 뭐 말 안 해도 알죠. 강남 강남이 이슈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안 좋은데 이 지금 현재 기현상으로 오르고 있는 이 지역들은요, 딴 게 아닙니다.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유동자금. 거기에 지금 한 1,500조가 지금 유동자금이 풀려 있습니다. 이 유동자금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수도권 이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상받았던 그 돈들 있잖아요. 이 돈들이 엄청 풀린 거고요. 또 기업들이 이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현금을 다 보유한 걸 가지고 지금 부동산 임대사업 투기로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 축은 어떻게? 지금 현재 기현상으로 돈 오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유동자금 많이 풀린 것과요. 임대사업자들을 예? 그 혜택을 갖다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고 갭투자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실수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식 투자하듯이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은 좀 없더라고요. 뭐 조금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뭐 제가 정부 이런 걸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인을 이 발생이 되는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추가 매수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항상 부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보면 어떻게 고점 매수, 칼날이 되는 폭락하게 되는 장에서는 그냥 서민들이 또 다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평생 모았던 거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2008년도에 쫄딱 망했거든요. 네, 이런 어떤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걸 내놓으면 허가실이 있습니다. 이게.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24 번째 이제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희망차게 이렇게 그 대책을 발표하죠. 대책을 발표하면요, 바로 올라요. 대책을 발표하면 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대로 된 대책을 하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정책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재건축, 여기 지금 임대주축, 이게 요번에 큰 사태를 불렀던 게 이제 3년 전에 임대주택 그 등록 활성화를 갖다 하는 대책을 발표했어요. 요 시점을 잘 보세요. 요 시점. 자, 여기. 여기. 뭐요? 10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등을 한 거예요. 폭등. 이게 주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 가져서 임대소득자로 네가 전환하면 세제 혜택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금융
혜택 줄 테니까 막 사라고 그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어요. 김현미 장관이 그 진짜 정신 나간 여자예요. 어, 지금 이렇게 폭등된 겁니다. 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요? 자, 여기 보세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요. 재건축 못하게끔 지금 하니까 가격이 잡혔던 거예요. 가격이. 예.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또 이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또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그냥 발표하면서 올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량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이런 불균형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립니다.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런 어떤 정책이 좀 이렇게 해서 잠재워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큰 거로 보면 어떻게요?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상향으로 계속 그냥 옆으로 갔다가 쭉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진정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그것이 희석될 줄 되면 어때? 다시 투기 세력이 또 돈을 가지고 또 움직입니다. 그 주범은 여기입니다. 주범. 임대사업자 활성화, 임대사업자 혜택.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발표한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에 과연 내릴 수 있고 지금 잡히겠는가. 자, 부동산 대책 보시면 여기 오늘 발표한 거 보면요. 22번째인데요. 아주 초강력수를 뒀어요. 예,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종부세율을 6%로 올렸다. 글쎄, 전 그래요. 이 세금 무서울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사게 되면 1억 주고 샀어요. 갭 투자해가지고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8천만 원에서 저기 샀어요. 근데 종부세율 6% 오른다고 안 할까요? 이게 2억 되는데?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6% 내죠. 저라도 내요. 왜? 그 정도 충분히 준비된 자금들을 가진 아주 단단한 사람들이 요거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주택제도 요 부분을 개편하겠다는데 개편 가지고 안 돼요. 개편 가지고 혜택 축소나 어떻게 개편 정도가 아니라 폐지를 해버려야 돼. 이 폐지. 임대사업자 그 혜택을 폐지시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보세요. 임대사업자 폐지 안 하면 이 임대사업자 한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도요. 400채 가지고 있어요. 400채. 아예 회사예요. 그 비서들 관리하는 사람만 어떻게 고용하는 사람만 열 몇 명을 두고 임대사업자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 맨날 골프 치러 다녀요. 그리고 거기서 버는 돈 가지고요. 어떻게 계속 매수합니다. 계속. 그러면 이 기업형 그 임대사업자가 수백 채, 수천 채 계속 사는 겁니다. 일반 수요자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때려잡지 않으면 안 돼요. 딴 거 필요 없이 이거 하나 제대로 했으면 오늘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야. 안정화되는 겁니다. 근데 뭐 대충 뭐 그냥 자기네들이 이거 저기 정부 초기에 활성화 정책 해놓은 거하고 안 맞다.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난리 칠 거거든요. 이 기득권들이. 이게 핵심인데 뭐 대충 뭐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개편을 할지 개편이 아니라 폐지해야 됩니다. 혜택 폐지에 폐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물이 다 나와야 됩니다. 못 견디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기간에 매매하는 것들에 대한 세율 70%. 70%가 아닙니다. 이거는 90%를 올려야 돼. 90% 특정 지역들은. 그러니까 일가구 실소유에 관련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를 아예 목적으로 못하는 그냥 양도소득세 90%를 받아다가 이 재원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진짜 신혼부부들 생애 첫 주택 가지려고 하는 실소유자들에게 어떻게 세제 혜택과 그 다음에 금융 혜택을 줘서 아주 저리로 사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임대 그냥 주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린벨트 딱 적정한 지역에 딱 그 해가지고요. 거의 원가에 주는 어떤 임대주택 혜택을 갖다가 줘야 시민들이 주택에 대한 불안감, 굳이 소유하지 않고도 어차피 살고 하는 거 어떻게? 그냥 임대, 살다가 하는 그런 제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임대주택자들 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못 가게끔 만들고요. 기업형들 특히 그 돈 원래 기업 활성화하는데 재투자돼야 될 돈이 지금 1,500조가 떠돌아다녀요. 지금 투기 세력이 1,500조입니다. 국가 예산이 얼마죠? 500조예요. 500조. 근데 그 3배가량의 돈이 유동자금이 어떻게요? 은행에 넣어놔도 소용이 없거든요. 은행에 넣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이주택자는 무조건 어떻게 양도세율을 갖다가 80에서 90%까지 올려야 된다. 70%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한 어떤 종부세율 이거 더 높여야 됩니다. 종부세율 이거를 한 30% 정도 올려야 돼요. 30% 정도.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그래야 내놔요. 이 사람들. 못 버티거든요. 그러면 보유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6% 내고도 충분히 보유해 나갑니다. 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서울 집값 딱 45% 거의 50% 올랐습니다. 평균. 특정 지역은 2배 올랐습니다. 특정 지역은. 아주 초강도로 해야 됩니다. 잡으려고 하면 왜 못 잡습니까? 정부에서 표 의식하는 거예요. 표 의식하는 그런 거로는 절대 못 잡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자, 그러면 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94년도서부터요. 이게 보시면 쭉 행보하던 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폐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요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폐지하니까 올랐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리고 원가 공개 반대했죠. 잠잠했다가 어떻게 원가 공개하는 것들이 딱 2007년대 되니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잡혔던 겁니다. 집값이. 근데 또 여기다가 뭐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폐지를 했어요. 폐지.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고삐가 풀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 정책? 제가 국토부 장관 또 홍남기 부총리라면 이걸 썼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는 겁니다. 분양가 원가 공개하는 데가, 그러니까 공개해서 어떻게 해요? 적정 이윤만 받아야지 그냥 터무니없이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어떤 수단, 전 국민이 지금 50%가 부동산을 해야 유일한 어떤 재테크라고 하는 이런 그냥 불로소득으로 가겠다라는 거, 노동수익 안 되고 어차피 코로나 안 되고 짜증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일로 모이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모아서 투자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이게?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서울에 집 하나 사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억씩 오르거든요. 30평짜리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30억입니다. 30억. 뭐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집을? 제가 건축 기술사입니다. 원가 다 알고 있어요. 원가 다. 원가를 금으로 만들어도 그거보다 더 잘 지을 수 있어요. 30억. 예,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에 대한 방안. 폭락장은 반드시 온다. 이제 미래 1, 2년 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폭락장은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와 동반하게 됩니다. 폭락장에는 매수 자금이 없으면요. 아무리 떨어져도요. 30, 40% 떨어져도 그 기회가 와도요. 다
박종른 개신세 여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어떻게 해요? 매수자금 준비하는 겁니다. 빨리 현금화 시키고 다른 것들 좀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시고요. 지출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념 신용도 높여놓고요. 요때 한번 1, 2년 있다가 한번 기회 올 때 이때 한번 잡으시면 폭락했다가도 반드시 이 우상향으로 가는 특히 서울 집값이라든지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은 반드시 회복해서 갑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지난번에 편을 걸 보시면 압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년 제가 볼 때 금년 9월 이거 넘기 힘들어요. 이거 1차 파도 옵니다. 경제 쓰나미. 코로나 플러스 외환위기 비슷한 것이 같이 옵니다. 경제가 완전히 죽었어요. 경기가. 이게 국가 재정으로 지금 뭐 땜빵 한다고 될 게 아니고요. 요것의 여파가 내년 6월이면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모든 분야가 이제 항공 물류가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교류가 없어집니다. 그 팬데믹 현상이 어느 정도 크기로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일상화될 겁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는 코로나 사피엔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제 인류가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마스크 안 쓰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경기 침체는 내년 3월서부터 시작해서 6월 달에 본격화해서 내년 9월 정도 되면 아마 집값이 대폭락 플러스 국가 부도 사태 국가가 지금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 해방 이후에 60년간 300조밖에 안 됐던 국가 부채 60년 동안 300조였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1000조가 됐습니다. 1000조. 이자만도 이제 조 단위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 가요? 우리들 자식들, 우리들 손자들이 부담해야 될 국가 부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준비합시다. 아시겠죠? 예, 흔들리지 마시고요. 또 중간중간 우리 또 열심히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세상과 담 싸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가끔가다 좀 들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 얘기도 참고하시고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평가는. 근데 제가 찝는 것들이 굉장히 핵심일 것입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 예.